예, 뉴스특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합참이 발표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32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 속력, 비행거리 등 정확한 지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조만간 이 발사체의 잔해 수거, 인양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첫 군사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며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란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발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을 승인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인데요.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나 합참은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6시 41분에 오발령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나 합참은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6시 41분에 오발령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본 정부도 초비상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최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영 기자, 일본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 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에는 북한 발사체에 대비해 별도의 위기관리 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도쿄 방위성 주변의 특이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 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에는 북한 발사체에 대비해 별도의 위기관리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도쿄 방위성 주변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발사체 관련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리병철이 원래는 어제만 해도 6월 중으로 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갑자기 오늘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북한 지금 급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원래 이 인공위성 발사를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에 발사했다고 했는데 이 발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4월에는 뭐 결국 김정은이 우주개발국 방문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이제 현지 지도하는 모습 보이고, 예. 5월이 됐는데 5월에도 발사가 안 되니까 이제 인공위성 완성된 거를 이제 가서 김정일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예. 아마도 지금 이 우주 관련 개발진들이 굉장히 많은 아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발사 시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도요, 5월 3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6월 10일. 정확히는 이제 6월 11일 0시인데 사실은 6월 10일까지죠, 그렇죠? 그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곧바로 오늘 발사를 한 거다. 그만큼 그러니까 좀 빨리 발사해라라고 아마 굉장히 김정을 포함한 지휘부한테 이 우주 관련 부서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뭐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우주 발사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외신들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그 성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한 가지 차이를 정확히 해야 될 게, 예. 우리가 민간용 우주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액화산소 같은 것들을 산화제로 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워낙 지원 장비부터 복잡한 게 많으니까 예. 그렇게 못 씁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우주 발사체로 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북한이 이거를 쏴서 분명히 인공위성을 쏘는데 활용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이거 진정한 우주 발사로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사실은 뭐 북한이 국제사회를 치면 엄청난 정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핵 혼자 맘대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그간 막 발사 실험 같은 걸 해도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고, 그 동해 쪽 지나가는 민항기에서 막 사전에 예고 없이 날아가는 뭐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 시험 발사체 같은 것들을 계속 목격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이번 발사만 자기들이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우주 발사다라고 통보해놓고 그러고 뭐 빠져나간다? 이거를 받아들이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뭐라고 그럴까, 국가들이 이걸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래, 니들 발사하는 게 우주 발사체일지는 모르지만 예. 실제 군용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 탄도미사일 기술로 니들 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핵을 거기 탑재해서 공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신뢰성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주 발사체라는 말보다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좀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쯤 날아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제일 궁금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과연 이게 탄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6시 반쯤에 우리가 이제 경계 경보가 내렸으니까 북한에서 한 6시 뭐 그쯤에 이제 쏜 것 같긴 한데, 지금쯤이면 미사일 어느 정도까지 미사일이라고 할 우주 발사체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하고 있죠. 어디쯤 날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누리호 얼마 전에 발사했죠. 예.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를 완전히 마치고 그래서 8개의 위성을 전부 내려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16분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비행 종료가 거의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발사체 상당 부분은요, 아마 3단까지 분리를 다 마치고 만약에 이게 뭐 저거라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찰 위성을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 로켓에서 분리까지 시키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게 정확히 궤도를 띄웠는지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얘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시간대 지금 이 시간대로 봤다면은 별 발사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단분리까지 다 하고 위성까지 띄워놔야지 정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피해는 뭐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 북한이 이 발사 경로를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소위 이제 북한이 서해 쪽으로 발사를 하지만은요.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 쪽에서 발사를 했을 때 각도를 잘 틀면은 우리의 영해나 영구를 지나지 않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발사를 해서 이 필리핀 이 루손 그쪽 루손선 앞쪽까지 쭉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 발사의 과정에서 자기네 영공이나 그러니까 영토나 영해를 통과하는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오키나와 제도 쪽에서 걸리게 돼 있고요. 사실 그래서 통보도 우리한테는 뭐 통보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만 통보했다고 하는 게 사실 일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한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 일본에 만에 하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애초에 대한민국의 피해가 갈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제 물론 여기서 있을 수 있는 피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분리한다. 페어링 분리한다 할 때 얘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선박들이 얘를 맞고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북한이 그 IMO에다가 일본 이제 국제해사국에다가 그 좌표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격자, 네모난 격자 구역 요 안에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양 후보위원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 지역 새벽에 대피하라는 경보가 굉장히 심하게 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놀라셨고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오발령으로 정정이 되기는 했는데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 발사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 뭐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우리 국민이 피해 입는 일은 없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보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경보 발령은 잘한 것이다. 경보는 반드시 발령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 뭐 예전에 코비드 시절이나 이전 시절 생각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경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거 당연히 경보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만 경보의 내용 자체가 이게 대피할 거는 아닌데 대피를 하라라고 나온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전반적인 어떤 이런 소위 우리 민방위라고 그래야겠죠. 이런 체계를 바로 잡고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하고 공습 뭐라고 그럴까 경계경보 이런 거 발령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 뭐가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민들 너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한민국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나갈 때 우리가 이걸 경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 내용과 형식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경보 상황이 계속 돼서 그래야 제대로 된 나중에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피해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을 잘 믿지를 않잖아요. 예. 자, 그리고 북한이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한 게 1단 로켓이 이제 군산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예, 예. 그리고 페어링이 제주도 서쪽으로 이제 수백 킬로미터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자 이 과연 이 수백 킬로미터면 물론 뭐 큰 거리긴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데서 이제 수백 킬로미터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오차가 좀 있을 거라고 뭐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북한이 그 어떤 내용을 설정해서 보낼 때 보냈을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이게 지난 북한의 발사보다 많이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난 발사 때는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1단 네. 발사체가 떨어진 게 이제 장산국 쪽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한참 더 멀리, 뭐 거의 이제 네. 목포 앞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이제 이쪽에 떨어진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그 이 추진체가 날아가는 어떤 거리라든가 혹은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늘어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의 계산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계산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애초에 이제 범위를 잡은 거를 굉장히 넓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나마 뭐라고 그럴까, 벗어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이번 발사가 북한 입장에서 뭐 실패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여태까지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일단 좀 제대로 날아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정보를 좀 더 들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걱정이, 예. 그 또 하나의 걱정이, 이제 북한이 처음에 예고를 할 때 31일에서 뭐 11일 이렇게 상당히 뭐 열흘 가까이 예. 열흘 넘게 긴 기간을 잡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 해상기구에 이제 통보를 할 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통보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나 예. 배들이 그 시간을 이제 정확히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열흘이나 되는 긴 시간을 통보하다 보니까 이 과연 배들이나 비행기들이 그 시간을 이제 피해서 다녔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일단 그거는 네. 운항하는 측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느 나라고 한 일주일 정도는 예. 합니다. 이제 북한이 조금 길게 한 건데, 이 북한이 계속 이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2016년에 광명성 4호 발사할 때도 그랬죠. 예. 그때도 거의 한 2주 정도 그랬죠. 기간을 예.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어쨌거나 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거의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는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만큼 북한이란 나라가 얼만큼 문제적인 나라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군에서도 뭐 저희가 자막 뉴스로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제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 지점을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공중에서 그런 폭발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시간상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발사를 뭔가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가 결정이 났어야 될 시간이고요. 우리 레이더 컨택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예. 뭐 그게 이제 정말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탐지 거리에서 벗어난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뭐 이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사체를 뭐 정상적으로 쏴서 우주에서 분리를 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 얘가 성공이 되려면은 정찰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서 지상에 있는 통제국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통신을 주고 받아야 그래야 성공이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요 발사체 부분만 갖고도 또 성공 실패를 나누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발사체 단계에서 이미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완전한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광명성 쏠 때를 이제 예. 되돌아보면,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발사체들이 이제 수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미사일이 얼마나 발사했는지 알아보려고. 예. 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광명성 때였나요? 아마 1차 추진 로켓을 자동 폭파하게 북한이 이제 해서 우리나라가 수거하지 못하게 파편들로 이제 그 예. 자동 폭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 북한이 자동 폭발을 했다면
그 자동 폭발을 했으니까 레이더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 부분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것을 뭐 자동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레이더가 보는 거는요 무슨 뭐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뭔가 이 이동하는 물체의 그 위치와 이제 뭐 각도 이제 요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끊임없이 보면서 이제 속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파편 부분을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를 보고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날아가는 이 미사일 본체를 보고 소멸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우리가 어떤 레이더를 쓰고 어떻게 탐지하느냐에 따라서 측정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소위 우리가 사각이라고 얘기하죠. 잘 보이지 않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요 정도만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발사의 예고 기간이 11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 발사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추가 발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제 만약 이런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 북한이 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 로켓을 뭐 곧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결국은 저 서해 위성 발사장 옆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위성에다가 이 로켓을 결합을 한 다음에 결합을 이제 수평을 놓고 결합을 한 다음에 이걸 통째로 발사대 옆으로 쭉 가져가서 거기서 기립을 해서 결합을 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인공위성 사진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그 이미 한 3일, 25일 이 사이에 이 조립이 완료가 되고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 옆으로 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립해서 발사 준비까지 그렇게 되면 얘가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을 뭐 한 개 더 예비로 다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 발사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또 얘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최소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늘로 시점으로 해서 봤을 때 10일까지 발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별도로 다시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발사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발사를 하면은요, 이 발사 자체가요 거의 우리 돈으로 한 사람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실패해서 다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기자들의 이제 기사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죠. 이 앞서 북한은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닷새 만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에는 전자광학 탑재체를 사용하는 군사 정찰 위성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나 2016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보다는 성능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낙하 지점이 광명성 3호와 4호 때보다 더 먼 거리로 설정돼 1, 2단 추진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고대로라면 서해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 1단 추진체는 충남 대천항에서 230에서 330km 서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체는 다시 남쪽으로 날다가 제주 서쪽 270에서 330여 킬로미터 공해상에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떨어뜨리고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에서 100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해외 민간 발사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강화된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닷새 만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발사체에는 위성을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에는 전자광학 탑재체를 사용한 군사 정찰 위성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9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는데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은 북한 우주 발사체의 공중 폭발 및 추락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첫 군사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며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란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발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을 승인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또 우리 군은 발사체의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으나 합참은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6시 41분에 오발령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으나 합참은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6시 41분에 오발령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는 등 초비상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영 기자, 일본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오전 7시 4분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해상보안청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7시 4분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해상보안청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욱 연구위원과 김효은 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위성 발사가 사실이라면 광명성 4호 이후에 7년 만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뭐 사실은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단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광명성 4호까지는 소위 이제 과학위성, 관측위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군사용, 그렇죠.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리병철이 발언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적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감시, 추적하겠다. 즉 그 말은 뭐 미국 본토까지도 자신들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핵 타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으로 이제 뭐 전술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뭐 전략핵으로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핵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어떻게 무엇으로 타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핵 전략의 요체는 표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표적을 뭐 군사 기지 시설에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표적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위 표적을 설정하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바로 그 표적을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하는 능력.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정찰기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은요.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때리려고 한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구글어스 보고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결국 어떻게 위성을 같은 것들을 띄워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자기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표적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핵 전략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즉 북한이 핵 전략을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 완성하려면은 단순히 미사일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위성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핵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소위 그렇게 핵을 가동하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핵 태세라고 표현하거든요. 누클리어 포스처. 예. 바로 그런 핵 태세를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찰 위성 발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뭐 위성 하나로 해서 해봐야 뭐를 짓겠습니까? 예.
결국은요,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 하나만 제대로 감시하려고 해도 최소 4개, 5개의 위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위성을 굉장히 많이 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북한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정찰 위성을 뭐 30개, 40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혹은 실제 통제 능력이 될지 뭐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은 그러한 느낌이라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발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간에 추가 발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을 그동안 이제 발사를 이제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누리호는 우리가 순수 우리 기술 발사체지만 그동안 우리가 위성을 수백 개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발사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핵 전력을 이용하려 해서 위성을 사용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위성을 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하는 우주와 관련된 행동들 자체가 이런 거죠. 북한은 지금 저기는 뭐 핵 개발도 제멋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주 개발을 빙자를 해서 결국은 이상한 국제 그 안보에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조하면 러시아, 중국 너희도 공범이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만큼 리더십을 잘 발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나라들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난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뭐 미국과 함께 혹은 상황이 필요하던 뭐 일본 등 혹은 뭐 기타 서구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통일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적으신 이제 김효은 전 대변인 이제 나오셨는데, 저 북한의 속내가 과연 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 상황까지 놓여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위성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대외 정책을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국제 정세를 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의 삼각 공조가 튼튼해지고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북중러의 삼각도 형태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2021년부터 이 국제사회를 지금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에서도 그랬고요. 올해 제8차 제6기 전원회의에서도 현재 상황은 신냉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냉전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속 명분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냉전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면서 한미일이 이런 공조 속에서 뭔가 약해지는 미국의 어떤 틈새를 노리면서 북중러의 삼각 구도를 강화를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핵 무력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핵 보유국이고 그 헌법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핵 무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핵무력 정책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절차다. 이런 식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것도 위성이다. 위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위성의 발사 이런 그 예고를 또 당당하게 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하는 대외 정책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그 경제란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부 통제를 매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비사회주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의 결속을 다지면서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위성 발사체 뭐 과학 목적, 군사 목적 뭐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오늘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명확하게 규탄을 한 거죠. 지난 29일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명확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도 지금 유엔 안보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는 자위권 목적이다라는 것과 실제 우리나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이거는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 북한의 어떤 군사력이나 핵무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일단은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오키나와의 대피령을 발령을 하긴 했거든요. 일본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자국의 그 영토, 영해를 지나가는 뭐 정체불명의 발사체 이거는 어느 나라고 이렇게 강경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안 지나서 그렇지 사실 뭐 옆쪽을 지나간 것만 갖고도 지금 우리 굉장히 경계를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저렇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 경계 경보를 해제를 한 것이 이제 실제 뭐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이 이제 로켓 발사가 그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는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관련된 보도들 보고 있으면은 뭐 이제 우리 쪽에 아마 발표였던 것 같은데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런 그래서 혹시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조금 차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합참의 발표를 보면 이제 6시 29분쯤에 이제 북한이 이 발사체를 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발사를 한 지.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상으로는 뭐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페어링, 2단 추진체까지 이제 다 떨어진 이유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도대체 이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뭐 일단은 그 뭐라고 그럴까 그 1단 추진체에서 이제 낙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 1단 추진체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2단이 이제 사실 필리핀 루소온 앞쪽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누가 관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혹 뭐 그쪽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미국의 뭐 이지스 구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필리핀 쪽을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것이 그 뭐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런 위성 발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된 계속 이제 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혹은 이제 통신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감청을 하거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게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 아마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한 지점에서 위성을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역시 북한일 겁니다. 자기 위성 안에 달려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통신 장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받고 제어 명령까지 거기에 이제 갈 수 있으면 성공인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실패인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정도가 되면 북한 스스로도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어느 정도 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만약에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광명성 4호가 그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뭐 북한의 보도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니죠.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서구 그러니까 북한은 성공했다고 무조건 발표합니다. 그렇겠죠. 북한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실패를 했더라도 성공했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이제 결국 그 여러 다른 그 국가의 이 관측 과정에서 저게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지함으로써 실패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NSC 소집을 했고요. 안보 점검 회의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게 신냉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북중러 공조 또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유지를 해왔고 특히 지난 4월에 미국에서의 남북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했고요. 지난 5월에는 또 세 국가가 북한의 무력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세 국가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하겠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의 저런 위협에 대해서 끌려가거나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여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도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지지하는 그런 좀 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과 어떤 북한이 어떤 대화에 또 의사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긴장을 또 완화하는 어떤 다른 방식의 외교적 방식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북한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성을 쏠 때 과학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 환경 목적, 관측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쏠 때는 군사 촬영 목적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북한이 그동안의 위성 발사나 이런 것들과 모습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과거하고 군사력을 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뭐가 좀 그래도 국제사회와 다른 걸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약간 그 위장 전술도 있었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다면 2020년에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제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겠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걸 선언한 이유로는 북한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자유권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중잣대를 또 들이대느냐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우리의 국방력은 우리 자유권이다라고 하면서 점점 당당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라는 또 뒷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우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발사를 하겠다 예고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파괴를 명령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기 해상에 떨어지면. 근데 그때 또 북한에서는 일본과 대화할 용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북한의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연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입장은요, 일본하고 관해서는 최대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접근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도 이제 과거 일본 그 지배와 관련해서 그 배상금 같은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일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납북자들 여기들을 이제 이제 돌려받는 것 이제 그것이 목표고 그래서 사실 이 줄다리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뭐 일본 정권 바뀔 때마다 늘상 이제 북한 문제라고 하면은 예. 이 납북자 문제들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뭐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본이 뭐 이렇게 격추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 멀쩡히 날아가는 것을 뭐 이렇게 떨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만에 하나 뭐 발사가 실패하거나 혹은 이제 그 뭐 발사 과정에서 분리돼서 떨어지는 낙하물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위협할 때는 이것을 이제 요격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 차원의 얘기지 무슨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 북한을 향해서 일본이 무슨 뭐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미사일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6시 29분쯤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1차 시간상으로는 뭐 2차 발사까지 되고 3차 분리까지 예. 이제 됐을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시간이에요. 4시간 이미 끝났어야죠. 예. 정상적인 발사가 그러니까요. 됐다면. 그 정상적인 발사가 됐다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예. 위성이 본 궤도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여부를 이제 예. 파악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동안 이제 북한의 행태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 북한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이제 지나보냈을 때 예.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예. 서울 상공 화면을 한번 그 공개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면 예. 그럼 뭐 미국이라든지 워싱턴의 위성 사진이라든지 한국 뭐 대통령실의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곧바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확히 그 위치나 이거를 잡아가지고 찍어서 이제 보내야 될 텐데, 그 결국은 이제 그 궤도 수정 같은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이제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보내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지금 쏘자마자 곧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겁니다. 과연 이번 발사가 성공했을까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이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늦춰진 게 사실이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개발진 그다음에 발사를 운영하는 운영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30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우주 발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놓고 안전에 관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데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결국 굉장히 심지어 나사 하나 때문에 발사가 뒤틀어질 수 있는 게 우주 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발사를 중지를 하고 문제점부터 살펴보는 게 그게 과정입니다. 우리 뭐 이번에 누리호 때도 보셨겠지만 하루가 거의 연기됐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사대 쪽에서 발사체 문제라든가 발사대 쪽에서 뭐가 모니터링이 안 돼서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하루가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쏜다? 네. 과연 이게 얼만큼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 만약 실패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당장 뭐 일단 체면을 구기는 거는 뭐 이루 말을 할 것이 없고요. 뭐 개발진도 문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장 이거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과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우리로 환산하면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발사인데,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실패할 경우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는 저것을 실패해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실패를 만약 하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겠지만 주변 국가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낙하물이 어디로 떨어질지 이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쭤봤지만 낙하물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성공이 됐다면 뭐 거기에 떨어질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좀 덜 해도 되겠는데 실패를 했다면 이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낙하물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미 이제 발사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뭐 어느 남태평양 쪽 가기 전에 어딘가에 추락해서 나머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궤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또 대부분 또 어떠냐면요, 지금 북한이 쏜 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거대한 위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위성이에요. 그래서 뭐 반사판 4개 정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전체 뭐 이렇게 접었을 때 크기는 한 1m, 길이 1m 이하, 폭 뭐 한 60cm 정도 이하 이 정도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곧바로 머리 위에 떨어져서 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되려 이제 위험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저런 발사체에서 떨어지는 그 물체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얘들은 대기권에서 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되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예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셨듯이만 뭐 중국의 우주 쓰레기가 뭐 언제 어디로 떨어져가지고 뭐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인공위성과 이런 것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북한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어떤 우주 발사체라도 인공위성이라도 그런 위험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만약에 위험하면 그거 쏴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히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뭐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갈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우주 발사체 발사한 시점을 보면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직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급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누리호 발사를 인식하고선 영향이 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작년 초부터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계속 새로운 뭔가 자기네들의 기술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건 이제 일련의 북한이 지난 과정에서 본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종의 시험에 할 수 있는 또 기회로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미 2018년 정도 다시 이제 그 국제사회에 나왔을 때 본인들은 정상국가라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는 국가로서의 모든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한이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북한이 한미일 밀착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던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비난을 했었습니다만 위성 발사라는 거를 하나의 계기를 삼아서 다시 국제사회에 좀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가 계기가 됐었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걸 다시 선언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대화의 상대라 그럴까요? 꼭 대화가 아니라 뭔가 이익의 상대로 일본을 좀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미 대화는 두 번 해서 이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명분도 좀 부족하고 미국에서 선뜻 북한이라는 일종의 뭐 불량 국가로 보는 북한에 대해서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북한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항상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선택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서 좀 경제의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위성을 계기로 도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계기로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면 몰라도 우리나라도 힘든데 일본 지금 기시다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거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2002년이죠. 벌써 20년 전에 그때 이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양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랬는데 남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20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지만 과거에 한번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계속 북한이 위협이 상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북한을 좀 안정권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을 약간 중간에 매개자나 좀 완충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없는지 저희 기자들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영 기자,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9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강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면서 북한 우주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첫 군사정찰 위성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며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란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발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을 승인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북한이 마지막으로 위성을 발사한 건 7년 전인 광명성 4호였습니다. 네,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중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위성, 2009년 4월 광명성 2호, 2012년엔 4월 광명성 3호는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닷새 만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에는 전자광학 탑재체를 사용하는 군사 정찰 위성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나 2016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보다는 성능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낙하 지점이 3호와 4호 때보다 더 먼 거리로 설정돼 1, 2단 추진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고대로라면 서해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 1단 추진체는 충남 대천항에서 230에서 330km 서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체는 다시 남쪽으로 날다가 제주 서쪽 270에서 330여 km 공해상에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떨어뜨리고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에서 100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해외 민간 발사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고수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강화된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최원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발사체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결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일단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부서 비서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발사체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결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일단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상황 점검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부서 비서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새벽 경계경보가 발령됐던 백령도 상황을 현지 주민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명식 씨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경계경보는 어떻게 해제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8시 한 10분경에 해제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대피했던 곳에서 다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일부 지금 학생들이 나온 걸 보니까 대피해서 나온 걸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경보 소식 접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아침에 6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8시 한 30분쯤인가 좀 지나서 경계 사이렌 경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울리지 않던 게 연이어서 경계 사이렌이 울리길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봤더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바로 대피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었나요? 어땠습니까? 계속 방송을 대피하라는 방송하고 문자 메시지로 날라오고 해서 일부 노인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들은 다 대피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저라든가 이제 일부 좀 몇몇 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 대피하실 때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대피소 분위기는 어땠나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놀라긴 놀라셨어도 현재 지금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대피를 하긴 했는데 여기 주민분들은 이전부터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그렇게 크게 당황하는 기색들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육지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계셨는데 많이 안정시키고 그래갖고 무난하게 이렇게 대피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령도면 포격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경계경보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계경보를 발령을 할 때 정확한 설명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라든지. 방송으로는 그렇게 하우링이 생겨갖고 좀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는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위험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대피를 하고 했습니다. 네, 발사체가 백령도 상공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혹시 육안으로 좀 확인이 된 게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육안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령도 주민들께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경계경보가 내려졌을 때 상황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 번만 더 좀 전달을 해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경계 발령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좀 처음엔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뉴스 내용이라든가 문자 내용을 보고 이제 순조롭게 대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는 이제 아까 8시 한 10분경에 해제가 돼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는 그런 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학생들을 다 무사히 다 등교시키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그 우리 아나운서도 말씀하시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항상 백령도가 어떤 그런 안보 쪽에 항상 큰 위치에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백령도 서해 5도소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쪽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나 또 북한이 뭐 추가 발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방송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TV조선 뉴스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얇은 긴 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개가 빠르게 거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28도로 덥겠습니다만 속초는 21도 선에 머물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속에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을 끝으로 TV조선 뉴스에서 인사드립니다. 흐린 날에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 마음의 날씨는 항상 화창한 봄날이길 바랍니다. 크로마키 앞에서의 2년 1개월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